그래서 이제 문학 이야기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술이라는 건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작품을 올리세요, 올리세요 하니까 안 올리시더지만, 이번에 이제 불꽃님하고 혜연님이 올리셨고, 조금 전에 풀맑은님도 올렸노라고 이제 왔는데, 풀맑은님 거는 아직 정리가 저한테 안 돼 있고, 두 분 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두 분 작품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올리신 풀꽃님, 그리고 새로 오시기도 했고, 불꽃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신 살아온 삶을 짧은 글로 정리하겠다. 요즘 그 자서전 쓰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개인들도 자서전 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서전 쓰기도 하고, 또는, 수필도 넓은 의미에서 자서전이죠. 일반적으로 자서전은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연대기적으로 훑어나가지만은, 수필은 이제 그 중에서 인상적이고 하고 싶은 말만 잘라내가지고 이제 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필을 다 모으면 그거 자체가 뭐 자서전 비슷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풀꽃님이 올리신 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해녀의 삶 속에 핀 꽃,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 풀꽃님이 해녀 생활을 하셨던가 봐요. 아주 특별한데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거예요. 우선 불꽃님이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고요. 해녀의 삶 속의 핀 꽃. 봄이라지만 계속되는 비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 차이로 몸살이 났다. 날씨처럼 마음마저도 칙칙하다. 해녀 인문학 체험을 떠나는 아침인데 화창한 봄날을 기대했던 예상과는 달리 비가 내리고 있다. 그래도 박물관이니 실내에서 관람을 하게 돼서 괜찮다고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평생 학습관 정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고 태양이 환하게 구름 밖으로 미소를 지었다. 화창한 봄날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가왔다. 아침에 비가 오더니 갑자기 화창하게 날씨가 좋아졌어요. 인사하며 버스에 올랐다. 기대한 것처럼 많은 인원은 아니었다. 박물관에 도착하여 해녀 관련 동영상을 보았다. 해녀 동영상을 보며 불편함이 올라왔다. 어린 시절 힘들게 해녀 일을 할 때의 고단함,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 바다로 나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척박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줄 만큼 행복했던 삶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가족의 짐을 홀로 떠안아야 했던 어머니들의 불행한 삶. 그 삶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까지도 생활전선에서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건 몸부림이었다. 지금에야 듣기 좋다고 해녀 체험, 해녀 학교라고 하지만 그것은 먹고 살만할 때의 이야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해녀의 정신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나약해졌다. 제주는 자살률, 이혼율이 1위를 달리고 있다.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가족을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어져 가고 있다. 3, 40년 전만 해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해녀의 삶으로 온몸으로 열심히 살아냈던 강인한 정신력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나도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먹고 살아야 했던 자립정신은 그렇게 키워진 것 같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자조정신은 해녀 딸로서의 강인함이 내 몸속에 스스로 배인 덕이 아닐까. 박물관에 전시된 해녀 물건, 옷, 초가집 등 친숙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하다.
태화학, 잠수복, 물안경, 오리발, 비창이 낯 익은 물건들이었다. 초가를 1년에 한 번씩 갈면서 했던 생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같이 초가를 잇던 모습, 초가를 다 이은 다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며 술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며 웃던 모습들, 굴목을 떼던 모습, 불을 떼며 밥을 하고 물을 나르던 모습 등 직장에서의 어려움, 결혼해서 시부모와의 갈등, 부부 갈등, 자녀 키우기의 어려움 등 삶이 순간순간 어려웠던 어려움과 고통들이 떠올랐다. 포기하고 좌절했던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어려서부터 해왔던 해녀의 삶 속에 저절로 배인 강인한 정신력과 부지런함, 성실함은 아니었을까. 금수저의 공주로서가 아닌 자신의 몸으로 드센 물살을 가르면서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된 감동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슴을 적신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만큼 해녀 정신 문화는 인정받았다.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지금 물질 만능의 풍요 속에 빠져 우리들은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해녀문화유산 속에 보석 같은 아름다운 정신은 뿌리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다.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찬란히 피어나는 삶으로 표현해야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읽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쓰게 되셨는지, 물론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쓰게 된 동기 또는 뭐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 해녀 인문학 체험을 가게 됐어요. 제가 해녀를 했기 때문에 그 평생 교육 학습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가슴이 와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 토요일에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버스 한 대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한 반 정도밖에, 버스 반 정도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녀왔고 이런 그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불편한 마음, 그런 것들이 지나갔고 지금 이 글을 보면은 제가 글 쓴 그 내용이 마무리는 긍정적인 쪽으로 돼서 참 다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이 글을 보내드리고 오늘 그 이거를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지금 삶에 저는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글에도 그렇게 힘들었던 삶을 딛고 지금의 이렇게 한 그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이 다가와서 저는 좋았고, 그 기관에서가 저한테 이거에 관련된 오늘 문학 갔다 온 것과 관련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막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뭐 한두 시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음, 네. 그렇다면은, 우선 그, 혜연님, 혜연님은 요 글을 그 읽은 걸 들으셨고, 보셨는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풀꽃님이 성함을 몰라가지고, 어디에 그래도 좀 유명한 곳에서 교수님이 갖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까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풀꽃님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렇게 또 이런 어려운 일을 했다 그러는 게 조금 뭔가 안 맞긴 해요. 보는 거하고. 근데 이 살아낸 거를 이렇게 글로다가 표현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흐름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음, 네, 좋았습니다. 네. 제가 젊어 보이는 게 그 큰 이점이긴 한데 제가 지금 58세입니다. 그래요. 예. 진짜 예측 못했어요. 되게 30대로 생각했는데, 이게 해녀 일을 했다고 하시니까, 이게 지금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거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공주 같으신데 이렇게 험한 일을 하셨다는 게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글로다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젊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참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없이 만약에 행복하게 살았다면 글로다 표현하는 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도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남한테 감동을 주는 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멘델스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큰 감동은 없고 가볍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뭐 베토벤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뭐 귀도 안 들리는 가정에서 어려운데도 그렇게 대단한 그 장르를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는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한테 감동을 더 크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풀꽃님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말그 님도 소감을 좀.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었다면 어린 왕자가 그 비행사로서의 특별한 경험이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작품을 낳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린 왕자 같은 동화가 돼야 되나요? 그 어린 왕자의 그런 그 신비함이나 순수함이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발상이고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고 그분이 그 뭔가 높은 곳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풀꽃님도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작품으로 승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야 당연하신 말씀인데, 네. 그, 어린 왕자와 같은 불멸의 작가하고 비교하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체험이 독특하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처음이야 물론 뭐 특별하지만, 네. 어, 어린 왕자를 처음부터 어린 왕자 되려고 하면 안 되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그 혜연님이 맨델스존하고 이제 베토벤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잘은 몰라도 맨델스존도 천재예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음악가 중에 천재 1위는 맨델스존이래요. 대부분 모차르트를 얘기하지만 아니래요. 훨씬 더 어린 나이에부터 재능을 발휘했다고 해요. 그리고 괴테 책을 보면 맨델스존이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이야기 또 그런 거 나옵니다. 모차르트가 자기보다 어릴 때 궁중에서 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편하게 잘 살아서 감미롭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베토벤 음악은 고뇌를 통해서 환희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죠. 고뇌라는 것이 없으니까 환희도 약한 거지. 이 골짜기가 깊어야 산등성이가 높은데 골짜기가 안 깊으니까 산 꼭대기도 안 높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베토벤 음악은 의지가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가슴을 막 쾅 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거론이 된 도스토옙스키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문학가 중에도 가장 고난을 심하게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단테도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떠돌아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후원하는 제후들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은 이 도스토옙스키는 27살 때로 기억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양반이 가난하고 말하자면 귀족 출신도 아니고 그랬어요. 어떤 문학 재능이 있다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소년 시절에
남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고등학교를 못 다녔지만은 이제 고모님 댁에서 이제 같이 그냥 살았어요. 답심리가 지금은 아주 번화한 지역이지만 그때는 저 변두리였거든요. 이제 그때는 그 시골길이나 마찬가지지 뭐. 지나가다 보면 좌판 깔아놓고 헌책을 팔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돼가지고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퇴직한 나이 많은 뭐 아저씨지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어떤 처녀하고 편지 형식으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뭐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 청년들이 쓸만한 심오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사랑도 있고 애절함도 있고 그런 책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 하다가 네크라소프라고 하는 당대 그 유명한 비평가가 그걸 보게 돼가지고 와 이건 제2의 고골리가 나타났다 하고 막 극찬을 하면서 갑자기 뭐文단에 새 별로 등장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역시 문학 청년이 쓴 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가 스며들기 시작하던 무렵인데 거기에 이제 비밀 이제 모임에 참석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사형하려고는 아니고 유형을 결정해서 유형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유배인데 유배보다 훨씬 가혹해요. 유배는 이제 뭐 전라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쫓겨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지방에 가면 명사예요. 서울서 정승판서 지내고 아주 저명 인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유배만 보냈지 크게 뭐 제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가면 원님들이 와서 다 인사하고 또 그 당시 지방에 있는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존경심을 표하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유배 생활이 생각보다 그렇게 또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유배하고 있는데 사형이다 하고서 사약이 내려올 수가 있긴 하죠. 그런 것이 유배인데 유형은 이제 완전히 시베리아 엄청 추운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예처럼 노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거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유배 생활을 4년간을 합니다. 그리고 책도 못 보게 해. 이 사람은 문학할 사람인데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 보면은 이게 사상범이기 때문에 사상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유배형을 결정해 놓고 실제로는 유배형을 보낼 거이면서 일단 사형 선고를 해요. 그러니까 죄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형당한다고 생각하지 유배당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3열로 쭉 세워놓고 제일 앞줄에 이제 사람들을 기둥에다 묶어요. 기둥에다 묶고 총으로 쏘아서 이제 사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발사 준비하고 총을 쏘는 직전까지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 전갈이 오는 거죠. 말 한 마리를 타고 사람이 막 다가오더니 중지! 뭐 이러면서 시베리아 유형으로 황제께서 특별히 감명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앞에 묶인 사람 중 한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 쇼크 때문에 사형장에 섰다는 그것 때문에 정신 이상이 걸릴 정도로 좀 그렇게 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세 번째 줄인가 두 번째 줄인가 해서 묶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 백치라고 있어요. 백치.
백치가 이제 바보라는 얘기죠, 바보. 우리말로 하면 바보인데, 그냥 바보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예요.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 전통에는 거룩한 바보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수환 추기경님을 바보라고도 하잖아요. 이 바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바보 성자라는 뜻이에요. 어린이처럼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에 보면 특히 러시아에 그런 개념이 발달돼 있어요. 바보 성인.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고 어른인데도 순진하고. 이제 그거하고 어린 왕자도 또 통하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 백치가 이제 그런 바보 현자,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격이 높은데 너무너무 순진해. 그런 주인공이 이제 백치예요. 무이시킨이라고 하는 이제 공작인데 이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 내가 5분 후에 죽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사형장에 갔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어느 땐가 보니까 유튜브에 누군가가 그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읽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 5분을 어떻게 쓸 거냐? 나는 사형장으로 걸어가는데 5분 걸려. 5분 후에는 죽게 돼 있어. 그럼 그 5분 동안 걸어가면서 나는 그 5분을 어떻게 소중하게 쓸 거냐? 내 인생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0.1초도 아까워, 지금. 봄사라이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도스토옙스키 체험은 극심했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의 사고와 경험이 닿을 수 없는 아주 극한 데까지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극한 데까지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때 사형 집행 받은 장에 갔던 사람만 해도 많고 그 사람 아니라도 많지만은 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고 거기를 탐구를 하고 그것을 문학화하고 하는 데까지 이루어냈다는 것이 그 천재성이자 특별성이죠. 그리고 그 5분이 너무 소중하고 생생한 얘기를 거기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경험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배를 떠나는데 떠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가는 과정 자체도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묶여가지고 가야 되지.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던 사람 전부 그냥 눈물 흘리고 이별하고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은 이제 뒷바라지 한다고 또 거기까지 따라와. 100리, 200리가 아닙니다. 그게 몇천 리도 넘어. 모스크바는 거의 러시아의 왼쪽에 유럽에 가깝지만은 이건 저 동쪽 끝이거든. 그래서 이제 가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니까 무식하고 험하고 무슨 지적으로 뭐 통하고 뭐 대화가 되고 이런 사람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런데 단 하나 성경을 읽는 건 허약을 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가서 읽는데 달달 외울 수밖에 없지요. 성경책 하나에. 거기다가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고 인생을 초월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니까 이걸 깊이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학가니까 성경에 있는 자그마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이리저리 곱씹어 가면서 음미를 하면서 4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 4년을 견디는 동안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하고 교류도 되면서 어떤 여자를 사귀게 되고 뭐 결혼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고서 이제 4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 고통의 시간이 그야말로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지옥이나 연옥. 연옥이란 말의 연은 뭐 단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정금, 금을 단련하는 쇠붙이가 금으로 변하는 그러한 시절을 겪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많은 뭐 고통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하도 그런 트라우마와 고통이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위대한 천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박 중독자거든요. 평생 도박 중독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돈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니까 돈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벌리지도 않고 하니까 도박하고 뭐 별별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도박빚에 쫓겨서 도망도 가고 뭐 별별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또 문학가로서 또는 철학가죠. 문학가이지만 이 사람은 철학적인 사람이니까.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고통은 무엇이냐, 막 이런 걸 갖고 하는데 답은 이제 성경에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지난번에 제가 제일 감동받았다는 죄와 벌에도 그렇고 카라마조프가 그 형제 같은 데서 그 숙고들이 여러 가지 철학으로 변주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통찰의 깊이라는 건 정말 뭐 세계 문학사상 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오하죠. 정말로 정말로 대단하죠. 다만 이제 그렇게 철학적 언어로 많이 진술을 해요. 그 철학이 시작되면 그 사람 책에서는 주인공이 막 10페이지씩 철학을 막 떠벌리고 있어, 주인공이. 막 지겨워서 못 읽을 정도로 막 얘기를 해요. 그것이 또 종교 철학적인 것도 있고 막 정치 철학적인 것도 있고 별별게 다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있고 아까 지금 예를 든 어린 왕자처럼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 사람처럼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또 특별 체험을 한 거지. 여기는 이제 고통 체험을 한 거고 여기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한 다음에 미국에 와서 계속 비행사로서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전엔 우편 비행사로서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우편물을 나르는 거죠. 근데 그때 비행기는 지금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도가 낮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좌표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지경이에요. 육로처럼 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길은 아무 데나 가 길이기 때문에 잘못 가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선배 비행사가 길을 잃지 않는 그 거점, 우리가 어디 가면 찾을 때 큰 빌딩, 아무 빌딩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를 가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를 어떤 큰 나무가 있고 거기 집이 한 채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을 지경으로 거의 원시적인 수준의 비행기란 말이죠. 사람도 많이 못 타. 내 혼자밖에 못 타. 이런 비행기. 그렇긴 하지만 하늘을 나르면서 가는데 밑에는 사막이고 그러면 캄캄한 밤에 사막의 위를 혼자 고독하게 긴 비행을 하면서 그 별이라는 건 뭐 그냥 별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쏟아지는 별이거든요. 그리고 사막에서는 열기가 있으니까 은은하게 밤에 이렇게 황금빛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신비로움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가 없겠죠. 한편으로는 고독하죠. 하늘에 별이 있죠. 캄캄하죠. 그 은은한 황금빛이 빛나고 있죠. 우르릉 소리를 나면서 나는 가고 있죠. 거기 뭘 가지고 가느냐? 우편물을 싣고 간단 말이지. 우편물은 뭐예요? 주로 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마음. 이런 걸 싣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순수했던 이 사람이 수많은 상상과 예술적 감성, 그런 자극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초기에 그 양반이 쓴 글은 어린 왕자고 어법이 전혀 다르죠. 상식적인 어법인데, 어린 왕자에서 느닷없이 말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뭐, 은덕하기도 없고, 길게 떠벌리지도 않고,
또 유머러스하면서도 가볍고 쉽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물 마시는 듯이 그렇게 썼는데 그 행간과 배경에 침묵이 흐르고 뭔가가 심오함이 있고 이런 거단 말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직접 막 떠벌리고 있는데 이건 떠벌리질 않아. 도스토옙스키에서는 침묵이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건 거의 침묵이 그냥 절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글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재마다 다르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도 저마다 다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작가, 예술가가 어린 왕자로 카라마조프가 그 형제로 썼어요. 그런데 다시 해녀로 돌아와서 해녀 체험이 그분들만큼의 그 치열한 체험은 물론 아니겠죠. 아니지만 나름 체험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성보다는 각각의 개성, 작은 체험일지라도 나만 한 체험, 나에게만 있는 체험,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크고 심오하면 좋겠지만은 특히 수필에서는 뭐 크고 심오한 것까지 다루지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정도의 체험이면 충분히 수필이 되고 거기에다가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돼요. 우리 저 불말근님의 조언은 좀 지나쳐.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고 불말근님에 대해서 제가 괴테가 되어서 한마디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이제 지금 불꽃님이 제가 추천한 책을 거의 다 많이 보셨어요. 주로 제 책인데 제 책을 많이 보셨는데 그리고 또 뭔 추천할 거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추천 하나 드릴 거는 괴테와의 대화예요. 에커만이 쓴 거예요. 괴테가 80살 좀 넘어까지 살았는데 만년에 9년 동안 비서를 지낸 사람이 에커만이에요. 그래서 괴테 전집 마지막 권에는 항상 이 책이 들어갑니다. 괴테가 직접 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 좋은 책이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니체가 지구상에 물난리가 나서 책이 다 잠기면 이 책을 구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저도 이 책 너무 좋아해요. 괴테에 관한 또는 괴테가 쓴 책을 저도 더러더러 봤고 대표적인 파우스트도 봤지만은 저한테 제일 많이 와닿는 책은 이 책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괴테는 서양의 현자거든요. 예술가이자 시인이자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18가지 전공을 가진 르네상스적인 사람이에요. 광물학자이기도 하고 관직을 여기만 정치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또 극장을 운영한 극장장이기도 하고 또 배우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뭐 안 한 게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독일 문화원을 괴테 문화원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한 사람이 구현한 사례는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도 아마 괴테하고 어,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죠. 그런 과학자이자 예술가이자 그 사람도 별별 걸 다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진짜 르네상스적인 분이죠. 음악에서부터 정치, 군사에서부터 손 안 댄 게 없죠. 그 양반도. 그리고 다 성공했죠. 정말로 세종대왕은 괴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옆에 간다고 해서 모자랄 게 없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인품까지도 훌륭했던 것 같으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분인데 괴테가 그렇게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동양의 공자가 서양으로 가면 누가 될까? 괴테하고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자는 성인이고 괴테는 현인이니까 공자가 더 위대하죠. 마음의 경지로 보면. 그러나 공자도 역시 르네상스인이에요. 당대의 모든 학문을 전부
통합한 양반이니까. 어쨌든 이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은 만년에 9년 동안 비서였던 에커만이 괴테하고 나눈 대화, 이거를 메모해 놨다가 책으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마치 괴테하고 옆에서 내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현을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책에는 있거든요. 근데 책에는 있는데 주로 사상가로서 만나는 거 말고 인격으로서 만나는 경우는 또 드물잖아요. 그게 문학이 중요한 건데 문학에서 어떤 성인을 잘 묘사해 놓으면은 그걸 읽으면 예를 들면 뭐 프란체스코 성인에 대한 소설책이 있다 그러면 프란체스코 성인을 좀 만난 거 비슷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설이고 괴테와 대화는 소설도 아니야. 괴테라는 현자를 직접 만난 사람이 직접 기록한 거기 때문에 괴테랑 사귀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저랑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자가 아니니까 괴테 같은 그런 아우라가 없지만은 이렇게 괴테하고 이런 시간을 같이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냐고. 근데 그 에커만과의 대화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 책 3번 읽었어요. 3번. 읽을 때마다 좋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괴테의 특징, 또 괴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은 가끔 해요. 비판은 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비난을 잘 안 하고 비난의 반대편이 뭐냐면 감탄이거든요. 남을 깎아내리는 비난이 아니고 남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비천득 선생님의 글에 보면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남의 공적을 부러워하지 않고 찬양해. 근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경지거든요. 부러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기하지 않는 것. 잘난 사람 보고 시기하지 않고 와 감탄해 주는 것. 이것 자체가 경지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지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거든요. 1인분이 다 차고 0.5인분이 남은 것 갖고 찬탄을 하거든요.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남을 칭찬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1인분이 안 차면 0.8, 0.7인 사람 칭찬 못해요. 1.3, 1.5인 사람이 칭찬하는 겁니다. 1인분을 다 채우고 너그러움이 남고 여유가 남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남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대 위대한 뭐 셰익스피어나 단테를 칭찬하는 거야 너무 당연하죠. 거기 보면 단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그냥 기립박수를 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대에 뛰어난 예술가나 뭐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역사에 이름까지는 안 남겼지만 그때는 그래도 나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나름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가라고 하는 사람들 100년 지나면 기억도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나름 뭐 무슨 상을 받았대요. 뭐 무시 어쩐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보면 그렇게 칭찬을 잘해. 그리고 그 칭찬을 읽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나도 칭찬하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느낌이야. 그래서 괴테랑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거를 에커만도 느끼는 거예요. 에커만도. 이 괴테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도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또 있는데 바이마르 문학 기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참 읽어볼 만해요. 이 괴테에 대해서 괴테가 바이마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잖아요. 24살 때그 바이마르 공국, 이게 조그마한 나라예요. 나라인데 인구도 6천 명인가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도 뭐 아니지만 그래도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저기 작은 왕이지. 그러니까 제후한테 초청을 받아서 가요. 24살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이미 천재로 유명하고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라는 책을 내서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 당시로선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낸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뭐 천재였지. 그리고 갔는데 그때 바이마르에는 그 어머니, 에밀리라고 하는 어머니가 섭정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어갖고 아들이 18살 될 때까지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18살 되면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섭정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문화적인 사람이에요. 안목이 뛰어나고 대단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전 최고 인류는 안 돼. 인류들만 초청을 해요. 철학적으로 인류, 종교적으로 인류, 문학적으로 인류, 예술적으로 인류인 사람을 초청해갖고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문화적인 나라로 만드는 중요한 직책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란트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문학가, 그다음에 뭐 헤르더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테를 또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괴테보다 이 사람들은 엄청 선배야. 24살이니까 이 사람들 보통 명성을 얻었다고 하면 나이가 최소한도 40, 50은 됐을 거 아닙니까? 24살짜리니까 적어도 한 20살 차이는 나는 거지. 근데 거기 동급으로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괴테가 탁월하긴 탁월하지. 그러고서 도서관을 지어갖고 좋은 책이라는 촉은 또 다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거기 가면 에밀리 도서관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에밀리아 도서관이. 그래서 유럽 최고로 큰 도서관. 그래서 이 작은 도시가 그냥 문화국가가 되는 거예요. 문화국가가. 그리고 일름의 아테네라는 이름으로 일름. 거기 조그마한 강이 있는데 강 이름이 일름인데 일름의 아테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시절의 아테네와 같은 곳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그래갖고 전 유럽에서 지식인들이 다 거기를 쳐다봐요. 그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문화적으로는 그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가 모든 문화가 흘러나오는 원천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가 무슨 이상향처럼 돼가지고 막 전부 찾아갖고 갔다 와서 여행기를 쓰고 뭐 가보니까 괴테가 이렇더라 뭐시가 어쨌더라 쓰니까 모든 자료가 그렇게 넘쳐나니까 그 중심이 되고 그 한 중심에 누가 있냐? 괴테가 있는 거예요. 일르무 아테네에서 좌장이 괴테인 거예요, 괴테. 나이가 20살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뭐냐면 24살짜리가 갔는데 자기보다 20년 정도 선배인 헤르더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괴테라는 친구가 얼마 전에 왔다고. 우리는 그를 보고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기품이 있고 너무나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야. 얘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져. 아니 말이 됩니까? 나보다 20살 어린 청년이 왔는데 쟤를 보면 감탄이 되고 마음속으로 와, 저렇게 고귀한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냐고. 참나 말도 안 되지. 이게 괴테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괴테가.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어느 책에 나오냐? 지금 바이마르 문학기행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뭘 읽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 보면서 또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와,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움직이면 24살 먹은 사람을 저 아버지 버린 사람이 보고서 그것도 막 친구한테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부끄럽잖아요. 자기 청년 같은 사람 보고 친구한테 야, 이거 대단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뭐지? 라는 것도 되잖아. 그런데도 그걸 쓰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테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괴테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말이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 사회에서 살죠.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지만 여유 있는 사람인데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의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는데 서양에서는 왕실이나 귀족들은 매너가 있어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손짓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왕과 귀족들은 18세기 영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쟤네들이 뭔가 우아해 보이잖아요. 그게 그냥 우아한 게 아니거든. 그 배우들이 다 귀족 훈련을 받아가지고 차밍 스쿨, 차밍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 군인이 연관에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 차밍 스쿨을 다니게 돼 있어요. 장군은 장군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별만 붙인다고 장군이 아니고 딱 지휘봉을 들 때 딱 손을 들 때 어떻게 드는 것이다. 연단에 올라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다. 설 때 어떤 자세를 어떻게 서는 것이다. 말은 어떻게 우아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공작은 공작이네, 백작은 백작이네가 돼야 되는 거고 장군은 장군이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어요. 그게 아예 습관화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괴테도 그런 동네에서 사는 데다가 원래 인품 자체도 훌륭한데 매너까지 이렇게 잘 되니까 이 괴테가 이렇게 그래서 얼굴도 또 잘생겼잖아. 키도 적당하고 말이야. 이 타고나기를 복을 너무 많이 타고나고 나이도 80까지 살고 그냥 복을 폭포수처럼 맞은 사람이 이 사람은 고생도 안 했어. 지금 뭐 저런 뭐 도스토옙스키 같이 고생을 왜 해 내가 고생 안 해. 고생 안 해도 훌륭한 문학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아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여인들이 막 좋아해. 근데 여인들이 좋아해갖고 막 사랑에 빠지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 괴테는. 괴테의 약점이야. 괴테라고 해서 전부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줄은 모르는지 그렇게 인기가 있어갖고 많은 사람이 좋아해갖고 자기가 사랑에 빠지려고 하면 도망을 7번인가 8번인가 도망을 가요. 도피를 해. 그래갖고 끝내 마지막에 결혼한 사람은 우아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여자랑 결혼을 해. 그런데 어쨌든 도피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약점도 있지만 그렇게 멋들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커만이 처음 만나가지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때는 이미 80살에 가까운 70대, 70대지요. 70대 괴테를 만났으니까, 완숙한 괴테를 만났으니까 말할 나이도 없지. 그러니까 괴테랑 대화하고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나긴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에서 이 얘기가 시작되냐면, 폴 말그님이 물꽃님에게 이렇게 체험을 했으면 이거보다 더 뭐 잘, 혹은 좋은 문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갖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괴테의 입장에서 괴테가 되어서 괴테의 조언을 들려드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괴테의 대화 초입부에 보면, 이 에커만이 자기가 어렵게 어렵게 어떻게 살았는데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괴테를 너무너무 흠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괴테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에 쭉 나와요. 자기 개인 이야기가. 근데 드디어 괴테를 만나러 갔어. 괴테하고 처음 만나는 순간이 왔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황홀경에 빠져들죠. 이제 정말 뭐, 더군다나 이제 선입관이 괴테하면 뭐 우러러보는 사람한테 갔으니까 선입관이 그러면 더 감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괴테가 바로 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에코만은 지금 문학을 하려고 하는 작가 지망생인 거예요. 그 작가 지망생에게 이 괴테가 70살 괴테가 수많은 책을 괴테는 책을 200권 이상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을 쓰면 교정을 보거나 퇴고를 안 해. 한 번 쓰면 끝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 퇴고할 시간도 없어.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경험한 것만 썼다고 어디서 수레를 해요. 뭐 상상해갖고 뭐 아닌 척, 긴 척 없고. 항상 내가 사랑에 빠졌으면 사랑을 내가 노래했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것만 노래했지,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쓴 적은 없다. 이런 사람인데, 바로 그렇게 책을 줄줄이 써내는 그런 그 대가이자 뭐 이제 완숙한 예술가로서 조언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대작을 쓰려고 하지 마시오. 근데 지금 풀말그님은 처음부터 대작을 쓰세요 그런 거야. 그럼 괴테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책을 훨씬 더 많이 썼을 거요. 나도 늦게 살았어 이거를. 그러니까 풀말그님도 잘못이 아니요. 괴테 같은 천재도 몰라가지고 처음엔 그랬으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쓰세요. 쓰는 동안의 실력이 늘 것이고, 그 계속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대작을 쓸 수도 있고, 뭐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쓸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능력은 중학생인데, 아유, 저 대학생 쓴 사람이 보니까 너무 좋아. 어린 왕자가 너무 좋걸랑? 소스토옙스키가 너무 좋아. 그래고 내가 그거 쓰려고 낑낑대다가, 중학생으로 쓸 수 있는 걸 못 써. 그리고 욕심만 내다가 좌절한 사람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중간에 진보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경우가 있으니 예, 가능한 것부터 쉽게 그러면 그러면서 또 그 말을 해요. 소재가 없어서 글을 못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소재라는 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재가 나오면 그냥 작은 소재는 작게 쓰면 되고 큰 소재는 크게 쓰면 되고 그냥 쓰는 거야. 그럼 괴테가 쓴 거라고 해서 대작만 썼겠냐고. 파우스트가 최고의 대작인데 이거는요. 20살 때 시작해서 80살 때 완성했어요. 평생을 두고 쓴 거예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조각 시 같은 것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한 조각짜리. 그럼 그것도 쓰는 거지 뭐 대가라고 해갖고 맨날 뭐 교향곡만 작곡하나요? 엘리제를 위하여도 작곡하는 거지. 뭐그 교향곡만 작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에커만이 이제 거기다 그렇게 써요. 야, 내가 첫날부터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리한 그 예지에 빛나는 통찰에 있는 그런 배움을 가지니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있으면 어떠하우? 내가 지금 나이 70이 돼가지고 그동안 쓴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 산더미 같이 많아요. 근데 또 바빠. 당신이 내 옆에서 그런 자료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말하자면 비서를 하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당신 참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웬 떡이지. 그래가지고 야 이런 괴테랑 같이 지내면 내가 얼마나 많이 진보하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꽃님으로 돌아와서 또 두 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잘 쓰고 못 쓰는 거는 또 신경도 쓰지 말고 그다음에 훌륭한 작품은 그냥 부러움 없이 찬양하면서 감상하고 어린 왕자 와 좋구나 어떻게 좋은지 연구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쓰고 나도 피천득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닮아보려고 나도 노력을 많이 했고 5월이라는 게 너무 좋았고 5월을 같이 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그것도 내 나름대로 쓰다 보니 봄동 이야기 정도는 쓰게 됐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오면은 이제 소설병도 쓰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괴테의 그 조언 가능한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작은 미미하겠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그 창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출발은 무슨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부터 다니고 나서 어떻게 해봐야지. 그럼 뭐 느닷없이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월반을 한 학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다섯 학년을 월반하고 뭐 그래갖고 바로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해녀 사문 검토를 하겠지만은 이제 요거 다음에 지금 혜연님 걸 검토할 생각인데, 혜연님 시를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필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수필을 쓰고 어, 1년 있다가 두 번째 수필을 썼지만 실제 공부한 것만으로 치면 6개월 정도 있다가 쓴 거고, 두 번째 수필에서 세 번째 수필도 대체로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변화가 있었다는 건 여러분도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1980년도니까 그 다음에 신춘문예 동화에 당선됐는데, 그거는 바로 범동 이야기 쓰고 몇 달 뒤에 여름에 범동 이야기는 초봄에 썼으니까 겨울 때니까 아마 봄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2월 달이나 그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그것도 한 6개월 지났는데, 쓴 게 이제 이번엔 또 신춘문예 동화가 또 당선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81년도 됐죠. 그럼 또 1년 있다가 그거를 재정비해갖고 책으로 냈어요.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럼 그게 82년이에요. 그럼 82년도에 갑자기 시를 쓰고 싶었고 시를 썼는데, 그걸 냈더니 83년도에 계몽사 어린이 문학상이라는 데서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또 감꽃마을이에요, 지금 시집. 그러고서 84년에 잡지사에서 나와서 어느 출판사 편집장을 하다가 바로 이제 정신세계사로 가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2주 만에 썼어요. 2주 만에. 소설책 한 권을 단 2주 만에 썼다고요. 그리고 그게 1년간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6개월, 1년 동안에 얼마나 제가 큰 걸음걸이로 앞으로 나갔는가를. 6개월 있다 달라지다, 6개월 있다 달라진다, 1년 있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첫 번째 책은 원고 매스가 50장밖에 안 돼요. 책이지만 동화인데 어린 왕자처럼 짤막한 동화를 가지고 책을 하나 낸 거기 때문에 120페이지짜리 책인데, 그거 갖고 언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그로부터 2년 지나더니 15일 만에 1200장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 아니라 독자들이 좋다 그러면서 막 1년 내내 이 베스트셀러가 될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보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혜연님이 그렇게 진보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냈던 시조, 이번에 시조 또 내셨는데, 내전 시조하고 이번 시조를 딱 보니까 지금 계속 공부하다가 지금 제가 한 3, 4개월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시작했으니까 총합해서 한 6개월 지난 것 같은데, 6개월 사이에 진보한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진보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특히 그 우리 불꽃님은 시골에서 살고 농사 짓고 그러시는데 보면은 풀 자라는 거 보면은요, 뭐 며칠 신경 안 쓰고 있으면 특히 장마철 되면 저렇게 많이 자랐니? 쑥 자라 있어.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조카나 뭐 이렇게 자주 안 보던 애들 보면 어이구 이렇게 많이 컸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정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또 우선 당장 하루하루 보면은 안 자란 것 같아.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거든요. 그 잘하는 원리는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8단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세계, 그 분위기에 푹 젖어야 돼요. 문학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삶을 음미하고.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게 그거예요. 괴테를 이야기하고, 도스토옙스키를 이야기하고, 어린 왕자를 이야기하고, 피천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그런 위대한 정신, 위대한 세계, 위대한 사상, 위대한 문학이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워 들어가서 자꾸 여러분의 인격과 품성 속에 배워들고 그것 자체가요. 뭐 지금 요 이제 검토하게 되면 자잘구리하게 뭐 이 구절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라든가 여기 띄어쓰기를 요거 글자를 한자 이렇게 띄면 좋겠네요라든가 이런 거는 기교 기술은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핵심은 문학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그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우라. 괴테를 직접 만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 나처럼 책으로 읽어도 안 돼. 그러나 이제 같은 책을 읽어도 상상력이 풍부하고 괴테와 동지의 무언가가 있고 나도 괴테처럼 되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똑같은 책을 읽는데도 거기서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괴테에 대해서 무슨 괴테 연구에는 학자가 얘기하고 말이야. 도스토옙스키에서 막 서울대 유명한 교수가 강의를 하고 말이야. 그래갖고 막 70만 명이 막 기립박수를 하고 댓글을 보면 기절초풍하게 막 위대하십니다. 그 교수님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건 맞는데, 근데 저는 그게 흡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고 톨스토이의 철학을 가지고 분석을 해. 안나 까레니라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꼭 그러므로 이 책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데가 귀결이 돼. 그런 그 철학책인가? 저 안에다 결론이면 철학책이네. 처음부터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논문으로 쓰면 될 거 아니야. 왜 이 얘기를 왜 해?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1, 2, 3, 4 이렇게 논문을 쓰면 되잖아. 근데 왜 구태여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울고 웃게 만드냐고. 그건 예술을 하려고 그런 거지 철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철학이 뼈대이긴 하지만 뼈대만 있으면 건물인가요? 나무가 둥치만 있으면 나무야? 그 나무에 잎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새가 와서 노래하니까 그게 예술이지. 철학은 줄기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줄기만 얘기하고 만다고. 톨스토이가 위대한 이유는 그 줄기 철학이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사람의 철학가냐고. 아니에요. 꽃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럼 그 꽃을 맛보는 사람은 삶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예술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맛을 보고 같은 철학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달라요. 거기에 감탄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김정빈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도스토옙스키 철학을 말하고 톨스토이 철학을 말하고 괴테의 철학을 말을 해. 근데 감동과 감탄을 갖고 싫어서 아우라를 갖고 말을 하느냐. 그냥 건조한 철학으로 갖고 무슨 너무 뭐 이공학자가 말하듯이 분석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파토스라는 거 파토스. 열정과 사랑과 흥분과 말이지. 격정과 뭐 이런 게 예술이지. 그래서 해녀 삶 속의 핀꽃. 원래는 내가 이것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이제 수필이라는 숫자가 따를 숫자에 갖고 북 가는 대로 쓰는 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말하자면 나도 수야, 오늘. 말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북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흐름이 이렇게 가면 또 가는 거지. 뭘, 그게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시작해서 아무 데서나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달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저보고 글을 쓰는데 아무 단어는 하나 주고서 두 단어를 줬어. 해녀에서 시작해서 이게 구름 밖으로 미소에서 끝냈어요. 그럼 쓸 수 있어요. 해녀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미소로 끝내면 되지. 왜 못해? 아무거나 주고 요리를 하세요. 그러면 요리할 수 있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재료를 탓하지 않아. 명필은 뭐 붓을 탓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며느리가 요리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탓을 좀 해야 되겠는데 며느리 구박을 하려고 했는데 음식을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구박을 해? 할 수 없이 집을 한 단 갖죠. 집 한 단을 주면서 얘 이거 갖고 요리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맛있게 하더라는 거지. 아, 짚을 준다고 이 집이라도 맛있게 만들 수,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거기 양념 해가지고 하니까, 와, 집이 이렇게 맛있었니? 아, 이게 도사 아니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집 가지고 하는 것이 뭐, 고급 요리 재료로 하는 것보다만큼은 맛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 맛있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고, 오늘 뭐, 지금 몇 시 됐냐? 9시 반이 됐어. 9시 반인가? 음, 9시 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장광설 하다가 다 끝났네. 이거 읽을 겨를도 없게 됐는데, 그러면, 다음에 이제 풀 맑은님 것까지 해서 세 분 거를, 그때는 이렇게 장광설 하지 말고, 검토하기로 하고, 제가 뒤에다가 이 비 선생님의 이 수필하고 김정빈의 우정을 올린 이유는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듯이 어린 왕자를 좋아하고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고 괴테를 좋아해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하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아, 그런 열정도 없이 뭘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또 있어야 되고, 작품이 너무 장대하면 도스토옙스키다. 너무 장대하면 그 중에 일부라도 좋다. 대신문관 부분.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에 보면 그 안에 단편 소설 같은 얘기가 몇 개 있어요. 독립된 이야기예요. 장편 안에 있는 단편. 제 소설경에도 보면 나중에 그 항구 도시의 전설이라고 있잖아요. 그 항구 도시의 전설이 원래는 성자대로 마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독립된 우화 소설이에요. 우화 소설인데 그걸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게 부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작가를 계속 연구하고 좋아하고 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고 모방도 하게 된다. 근데 모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모방하다 보면 모방은 70%인데 30%는 내 거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모방은 30%고 70%가 내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독립된 집가, 일가를 이루는 거예요. 내 집을 한 채 짓는 건데 이 수필이라는 수필을 모방한 수필이 우정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우정인데 그럼 모방이기만 하냐? 아니다. 이것도 창조이기도 하다. 여기서 다 비유로 돼 있는 건 똑같아요. 비 선생님이 14가지 비유를 했는데 나는 16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똑같은 수필에 대해서인데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민만의 말하는 방식에 의해서 피천대가고는 다른 식으로 말을 하고 또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수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요게 어느 때 쓰여졌는가 보면은 지금 봄동 이야기 쓴 다음 해 정도 1년 후 정도 되지 않는가 싶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러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었달까? 뭐 진보됐달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식에 따라서 제가 지금 추천한 책들, 뭐, 괴테하고 대화가 꼭 저처럼 좋게 읽히라는 보장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다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김 선생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나는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뭘 굳이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그런 거지. 선생한테 뭐 영향받을 이유도 없고요. 나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나 이렇게 열을 올리지. 그 권하기가 힘들어요. 괴테어 대안을 읽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여간 끈기는 인내력이 없으면 중간에 가다가 지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냥 10페이지씩 하고 말이야. 도대체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뭐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주제가 뭐고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막 계속 얘기를 해.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싶지도 않아. 내가 쓴 소설경은 그런 거 없어요. 특히 서양 사람들이 그래. 서양 사람들은 하여튼 쓸데없는 주저리가 너무 많아. 그 위대한 부분은 위대한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 건너뛰면서 읽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잔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고 그다음에 넘어가자고 그렇게 읽는 것도 괜찮아요. 꼬박꼬박 뭐 그걸 읽기에는 지금 우리가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너무 그러니까 어떤 데는 슬슬 넘어가고 요점이 대신문관이라더라. 그럼 대신문관 부분을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렇고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오늘 제가 뭐 하여튼 장광설을 했는데 이 장광설이라는 말은 부처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도 장광설을 많이 하니까 장광설이라는 설 이게 혀설자거든요. 혀가 길다 이 말인데 장광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감 내지는 느낌 오늘 뭐 나름 제 얘기가 공부가 되거나 도움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혜연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풀코님의 그 귀한 수필을 접하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또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근데 다 귀한 말씀이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도 사실은 시를 정말 못 썼는데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 중에 또 여기서 제가 이안받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물들어간다는 걸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 말씀을 경청하는데 소홀함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풀꽃님, 어, 너무 수필을 잘 쓰셨습니다. 앞으로 대작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불꽃님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내놔봤는데 처음부터 그냥 무리하게 막 아주 잘 쓰는 사람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같이 처음인데 처음부터 뭐라 해버리면 이욕을 잃고 막 상실감에 그럴 건데 이렇게 용기를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저기 혜연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작가님 정말 좋아하는 작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님을 통해서 이제 문학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직접 통화도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책에 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것이 너무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작가님 배경에 꽃들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꽃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꽃 속에 있는 작가님을 더 열심히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거와 관련해서 너무나 훌륭한 그 세계적인 위인들, 그리고 문학가들, 정말 훌륭한 그 문학가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와 같은 인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발꿈치에서라도 작가님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풀맑은 님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저는 뭐 따로 그좀뭐 서예랄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두 분의 경우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문학과 친해지고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고요. 가다가 혹시 뭐 쓰게 되면 뭐 하나 뭐 쓰든가 이렇게 저는 자유롭게 갈 것 같아요. 오늘 그 풀꽃님이 글을 보고서 즉흥적으로 제가 쓴 것은 그냥 저도 한번 뭔가 이렇게 내놔보고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랬고요. 뭐, 풀꽃잎이 굉장히 뭐, 어린 왕자와 같은 대작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경험만큼은 생텍쥐베리와 버금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더 심화된 작품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아까 이제 쉬운 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렇게 했는데 네.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제 끝이 창대해지는 과정. 네. 그 미미한 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부터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화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훌륭하게 되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다듬어 가면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고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거 가지고 많이 해보자고요. 해보는 과정에서 일주일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마지막으로 요만하면 됐네라고 할 때는 제법 괜찮아졌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같이, 저도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할 테니까, 두 분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거는 불말근 님이 내신 원고도 마찬가지, 또 혜연님이 내신 시도 마찬가지. 같이 검토하면서, 요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뭐 요거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이론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실전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1인 지식, 2인 지식처럼 가지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해 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